명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가르치는 김한상입니다. 원래 이 논문은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영미권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한 팀을 이뤄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부탁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청중이 영미권의 그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내지 일반 이제 청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바꿀까 하다가 나름대로 그것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고 또 퇴계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까, 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대상인 청중은 학부생들입니다. 저희 학부생들을 제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풀어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리학을 요즘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현극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념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 주변 설명을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동서 철학의 여러 개념들을 동원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문이라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통상적인 문제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퇴계학 혹은 주자학, 그러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에 대한 뭐 정의도 우리 학계에서 지금 분분한 뭐 몇 년 동안 뭐 성리학이 뭔지에 대한 그 논쟁도 있었지만 성리학이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 지금 사회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의 그 기저에 있는 그 철학은 형이상학이 아니거든요. 유물론이고 물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디폴트처럼 이게 이제 진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폴트의 철학인데, 그런 상황에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제 독자들, 서양의 청중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왜 주자를 공부해야 될까? 주자는 누구고, 퇴계는 누구고, 성리학은 도대체 뭐고, 형이상학은 왜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좀 쉽게, 좀 근본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고찰이 담긴 상태에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었고 늘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주제에 이제 파묻혀서 30년을 공부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두 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깊숙한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런 주제에 저도 평소에는 이제 몸담고 연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연구자들의 그 영역을 벗어나면 unintelligible,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암호와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 철학을 공부하고 성리학을 공부하고 형이상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담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글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 영어를 이제 제가 그 축자적으로 번역하진 않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말 거의 비슷한데 축자적인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되고,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그냥 슴슴하게 유학, 성리학과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상당히 밋밋하고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제가 이제 뭐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고, 사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스승으로 삼은 선배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사숙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작고하신 교토 대학의 일본 이제 교수님이신데, 교토 대학의 키노시타 테츠야 선생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의 그 주작 5권 그 주작 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키노시타 테츠야 선생님의 그 주장을 제가 재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좀
저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래,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동양의 지혜의 필요성, 내준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통해 인간에게 유용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려는 물리주의적 사고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 철학에서는 이것을 환원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리덕셔니즘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 통용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류인 영미 분석 철학의 모든 방법론은 환원주의입니다. 어떤 동일한 그런 잣대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화폐든 어떤 그 수학적인 기호든 같은 단위로 동일하게 이것이 환원이 되어야지만 그게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은 존재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틀에서 그 철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현대사회의 흐름을 지배하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인류를 위한 교육은 자본주의, 물질주의, 소비론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과학이나 수학적 방법론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없는 형이상학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물론 화이트헤드 같은 소수의 비주류 형이상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미권에서는 주류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공허한 이야기로 취급되며 전공자가 아니라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영양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질, 노동, 자본이며 현재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도 그 계열에 새로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일견 형이상학적 사고는 이 틈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주자와 퇴계가 당연히 이 캠프에 속하는 거죠. 저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걸 눌러야지 앞으로 가는 빨간 것이요? 아니, 빼는 건 아니고 저기 하면 뒤져가 다르게 넘어가지고 여기 앞으로 이 위에 거.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고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역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과 과외에 시달리며 언어, 수학, 외국어를 공부한다. 이 교육 방식은 수능을 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개중에는 정말 자신의 참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가정의 압박에 못 이겨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를 한다. 그들은 왜 공부하는지 그 목적조차 모른 채 사회가 상정한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체성을 상실할 여지가 크다. 이제 주체성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철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형이상학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가? 과학과 수학적 방법론, 물질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형이상학적 믿음에 인색하다. 종교를 가진 사람조차 눈에 확실하고 명료한 것은 오직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객관적 지식으로 인정된 것뿐이다. 형이상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개입한다.
물론 형이상학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경험적 세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틀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경험적 세계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첫걸음인 모종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반인에게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유학적인 맥락에서의 믿음은 성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털없는 원숭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서양의 유물론적인 사고에서는 성선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욕망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제 비우거나 억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욕망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또 잘못이다. 동양의 지혜의 필요성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 과연 철학과 형이상학, 특히 전통적 동양 고전의 지혜가 필요한가? 중국 송대 신유학자 왕한석은 인격적으로 완성된 성인이 제도 개혁을 통해 시의적절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생각은 현대사회의 이념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중국 조선 성리학에서 강조하였던 내면의 인격 수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도 이 수양론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빌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self cultivation이죠. 근데 우리 명지대 철학과의 관념론 전공인 독일인 교수가 한 분 계신데 그 서양에서 빌둥에 대한 그 교육이 1세기 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에 대한 이야기가 커리큘럼에 없고 학문으로 취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이 유학 성리학을 붙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유학 성리학에서 수양론을 빼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면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회 내에서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소비론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내면의 도덕적 완성은 자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한 듯이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구성된 중앙통치 권력이 제시한 틀 내에서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치 인격적으로 완성된 성인이 제도개혁을 통해 이상국가를 건설하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입법부 구성원들이 법률을 만들고 그에 따라 현실의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서로 화목하며 상생해 나간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악을 목격한다. 이것은 인간 외부의 외재적 도덕 규범, 법 제도만으로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들이 적절한 내면 수양과 인격 수양을 통해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도덕 교육, 규범, 법 제도 등은 오히려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념에 종식되어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동물 학대를 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법 제도가 이미 실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범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실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체의 인격적 수양과 주체성 함양이 선행되어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주체성 함량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데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통치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행정적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내세우는 기본 원리일 것이다. 만일 개인이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가짜 기사나 언론의 자극적인 내용만을 흘려들은 채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올바른 선택이 행해지기 어렵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국민의 의식과 판단 능력이며 이는 곧 주체성의 함량으로 요약될 수 있다. 건전한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위해서는 동양 고전에서 특히 유학과 성리학에서 무엇보다 강조하였던 주체성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주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맹자 고자상 15장에는 다음과 같은 맹자의 말이 등장한다. 그 대체를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그 소체를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이다. 맹자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이유를 사단에서 찾는다. 위 인용문에서 대체란 곧 심이며 심 중에서도 선한 마음인 사단을 의미한다.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학문에서는 사단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욕망의 존재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제거하거나 뭔가 이렇게 억누를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라는 제2의 요소가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어떤 본질에 있다면은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게 이제 이 철학적인 구도입니다. 즉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이 선한 마음 혹은 본성에 따를 경우 외부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소체, 즉 감각기관에 따라서 살아갈 경우 외물에 쉽게 이끌려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양 고전의 지혜는 인격 수양과 주체성 확립을 위한 도덕적 주체의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 현대 사회는 맹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소체의 측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그 남자 학생들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또 이렇게 남녀 구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학생들은 이제 다른 미화 활동을 이제 한 소체에 이제 주려고 하는데 대체는 그럼 어디로 간 것이냐? 실제로 현대인들은 내면 수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도덕 수업을 가르치긴 하나 결국 그 공부의 목적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며 인격 수양과 주체성의 자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맹자의 이론을 계승하여 주체성에 대한 이론을 보다 체계화한 것은 바로 송대의 성리학이다. 주희의 성리학은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친숙한 형이상학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공자가 아니면 대부분 잘 알지 못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유교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억압적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취급을 받아 제사, 남녀 간의 차별, 신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리타분한 과거의 사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상세한 내용을 면밀히 탐구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과거 선조들이 결코 헛된 시간 낭비를 하며 인간의 심성에 대해 탐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 철학을 한 사람들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동양 철학 내부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도가 철학을 전공하시던가 뭐 우리 동학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도 여러 종류의 성리학이 있고 시대마다 다를 텐데 500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제 체험은 그랬습니다. 성리학은 성직리를 기본 명제로 삼는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다. 주작을 발간한 교토 대학의 기노시다 테츠야 교수에 따르면 주의의 성에 대한 입장은 이론론적인 시각에서 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론이라고 하면 그걸 기라고 부르든 리라고 부르든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론에는 기이론론이라는 말을 못 붙일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기노시다 선생님에 따르면 이 성에 대한 입장은 이론론적인 시각에서 성즉리의 리기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이원론을 아주 날카롭게 부각시킨 그런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고 그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논의를 잘 살펴봤더니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차이는 인간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러한 바탕 아래에서 성리학이 이야기하는 천명지 위성이 인간의 주체성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이게 본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천명지 위성의 그 성은 기노시다 테스라에 따르면 그 성즉 리의 그 메시지는 본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당연지 측, 소당연의 리는 결국 하늘이 명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개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할 그 직분이나 본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면서 정명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임금은 임금의 본분에 맞게, 신하는 신하의 본분에 맞게 살라는 의미인 것이다. 주인은 이를 바탕으로 성리학에서 리의 개념을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여 표현한다. 즉 리는 소위연과 소당연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소위연의 리란 만물을 화생화육하는 음양오행의 기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리이자 사물의 운행 법칙으로 드러나는 리를 의미하며, 소당연의 리란 천명에 의해 각 개체가 갖는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으로서의 리의 의미를 갖는다. 전출하였던 성의 두 가지 양상 중 이론론적인 도식에서는 후천적인 사물의 운행 법칙, 소위연과 선엄적인 사물의 본분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 소당연이 어떠한 괴리도 없이 서로 합치되어 있는, 말하자면 에덴 동산같이 아이디얼한 상태,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 순선한 상태이다. 각 개체는 이상 상태를 위해 자신이 다해야 할 본분을 억지로 상기하거나 행하려 하지 않아도 그 운행 법칙에 따라서 순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자연스럽게 일조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상 상태일 뿐 현실 속에서 양자는 서로 분리되며 선과 악은 항상 혼재하여 존재한다. 성리학에서는 만물을 음양오행의 기의 응집과 흩어짐의 산물이라고 바라보는데, 인간을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본성으로 부여된 소당연의 리를 자각할 수 있는 가장 빼어난 길을 타고난 존재로 여기고, 이 무너진 이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복기초. 무엇보다 인간의 주체성과 도덕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복기초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무엇이 있다고 믿어야지만 이 포뮬라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유물론이나 물리주의에서는 그런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천명으로 부여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지키고 실현함으로써 리가 실현된 이상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본분 주체성으로 대변되는 소당연의 리를 망각한 채 소당연지칙과 괴리된 소외된 소위연의 리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듯하다. 왜곡된 천민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구성해 놓은 일종의 거짓 필연의 결정론적 체계 속에서 그러한 이념이 구성해 놓은 삶의 틀대로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며 살아갈 뿐이다. 즉 개개인의 행동 양식은 결과주의적 이윤과 효율의 룰에 의해 정해진 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와 맹자 그리고 후대의 주의와 퇴계가 강조하였듯이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머금은 본분을 망각하는 순간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란 결코 도래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실은 소위연과 소당연이 분리된 선악의 혼재 상태임을 깨닫고 반드시 이학에서 얘기하는 천리와 인욕을 구분하는 건강하고 정당한 이원론적 체계를 받아들여 자신의 본분이나 사명을 자각한 후 내면의 힘을 길러 주체성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면의 눈을 뜰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 감각과 물질을 넘어서는 형이상의 세계들이 보이게 될 것이며 절제의 미를 갖춘 그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이 성리학이 추구하는 합리성이다. 맺은 말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공자의 정명론과 성리학에 나타나는 주체성 함량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공자가 제시하였던 정명론에 나타나는 각 개체의 위치, 역할에 따른 본분, 사명과 주자의 소당연의 리는 모두 내면에 자리하는 고귀한 덕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배제한 채 현대사회에서 개체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기계적 본분만을 강조한다면 인간은 외부의 법 제도의 강압적인 제약과 더불어
신분을 상기하라는 압박에 의해 내적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송대 심리학자 장행건은 인간의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외부적인 예법을 따라 그 마음의 욕망과 감정을 비워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마음의 분열과 끊임없는 잡념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려 분요. 인간 외부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개인의 덕성에 기반하는 주체적 의지가 함양되어 있지 않다면 이상적인 제도의 실현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희의 지적이다. 주희와 퇴계에 따르면 주체성의 함량은 곧 건전한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받아들일 때 실현 가능해진다. 만물은 보편적 가치이자 도덕 원리인 리를 차별 없이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 리는 소위원과 소당연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보편적인 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선의 가능태의 담지자이며, 각 개인은 형식적 차원의 수박 겉핥기식 도덕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격 수양 공부를 통해 이 가능태를 현실태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이 사회를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즉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내 안에 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이웃, 나와 만물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수양을 통해 내 안에 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개인은 곧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판단과 사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후 자신의 소당연, 즉 하늘이 내 내면의 마음에 본성을 부여한 고귀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자각한 후 외물에 이끌리지 않고 주체적 행위를 함으로써 도덕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외부의 법 제도와 내면의 인격 수양에 따른 주체적 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결합된다면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딱. 아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잠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